비가 쏟아지는 설악산 능선. 천둥 소리가 귓가를 울리고 바위에 매달린 로프가 빗물에 젖어 흔들린다. 바위벽에 붙어있는 한 젊은 외국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의 손은 미끄러운 바위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지만 점점 힘이 빠져간다.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서툰 한국어가 비바람에 휘말려 사라진다. 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로프를 붙잡고 외친다. 안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당겨줄게. 그 순간 안톤의 손이 미끄러졌다. 그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며 5미터 아래로 추락한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그의 몸이 공중에서 멈춘다. 공포에 질린 안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돈다. 여기서 죽으면 독일로 내 시신을 운송하는 비용이 얼마나 비쌀까? 도대체 안톤이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북부 함부르크 근교 작은 마을 출신 안톤 밀러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한국의 매력에 빠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가장 멀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한국으로 떠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죠. 그들은 제가 아버지처럼 의대에 진학해 명예로운 직업을 갖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갑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삶이 제게는 감옥 같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항심에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나라, 가장 다른 문화를 가진 곳으로 가자. 저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다 한국에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K-파프과 삼성, 그리고 전쟁의 역사 정도.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로만 한국을 판단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빽빽한 도시의 사람들은 일에만 미쳐있고 서구 문화를 따라하는 곳. 이런 편견을 가지고 2021년 부산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했습니다.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안톤, 내가 미쳤니? 한국이라니. 독일에서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잖아. 그들의 반대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반항심과 모험심이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2021년 3월, 저는 한국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채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모르는 글자들, 이해할 수 없는 안내방송,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제 키는 185cm였는데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외계인처럼 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불편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원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한국의 고시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제 독일집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왔지? 그리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저는 고립된 섬처럼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어요. 구글 번역기를 켜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발음이 완전히 틀려서 이거 왜 먹어요? 라고 물은 것 같았어요.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문화 충격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라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무작정 걷다가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금정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금정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많은 고층 건물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의 전경이 제 발 아래 펼쳐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불안과 고립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저는 가끔 하이킹을 즐겼지만 한국의 산은 달랐어요. 울창한 숲과 바위,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사찰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금정산을 찾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렸어요. 지도 없이 새로운 등산로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종의 모험처럼 느껴졌죠. 산에서는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았어요. 자연은 어떤 언어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학교 게시판에서 한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대학교 산악부 신입부원 모집. 호기심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산악부 모임은 정말 어색했어요. 모두 한국 학생들이었고 저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지만 언어 장벽이 높았어요. 한국어로 등산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강, 확보, 등반.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더 어려웠던 것은 한국식 위계 문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아리든 어디든 모두가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존중받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한국 산악부는 달랐습니다. 선배와 후배라는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규칙들이 저에게는 매우 낯설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답답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안톤, 여기서는 선배님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해.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민준이라는 친구가 귓속말로 알려주곤 했어요. 하지만 왜? 우리는 다 같은 학생이잖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 문화야. 내가 적응해야 해. 저는 종종 이런 규칙들을 무시했고 그것이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선배는 제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바라면 안 돼.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를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이런 불필요한 위계 문화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동아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한국 문화에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산악부에서는 하계 훈련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즐거운 여행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계가 여름이라는 뜻인 건 알았지만 훈련이라는 단어를 여행으로 잘못 이해했던 거죠. 설악산에 간다고. 그게 어디야?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중 하나야. 하지만 쉬운 여행이 아니라 힘든 등반 훈련이 될 거야. 그제서야 하계 훈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참가 신청은 끝난 후였어요. 속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부원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가는 6시간 동안도 버스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설악산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새벽 1시에 일어나 공룡능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한 채 15시간 동안 걸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발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비선대를 지나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설악산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안개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암괴석과 아침 햇살에 물든 계곡의 모습이
마치 신비로운 동양화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왜 울어? 힘들어? 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민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야. 학예 훈련 둘째 날,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인의 우정길이라는 암벽 등반 코스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보이기 싫었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피치 등반 구간은 어떻게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피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위 표면이 미끄러웠고 제 팔힘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높이에 대한 공포가 저를 마비시켰어요. 안톤, 조금만 더 올라가. 위에서 선배가 외쳤습니다. 저는 바위에 매달린 채 올려다보았어요. 너무 높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미끄러졌고 저는 추락했습니다. 아! 로프가 저를 붙잡아 주었지만 공포는 이미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공중에 매달린 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독일로 내 시신을 운송하는 비용이 얼마나 비쌀까? 부모님이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결국 김지성 선배가 제 발을 받쳐주고 위에서는 다른 선배가 로프를 당겨 겨우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했고 하강할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저는 땅에 발을 디딘 상태였지만 두 명의 선배는 아직 하강 중이었습니다. 매번 번개가 칠 때마다 저는 그들이 로프에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그것도 모두 저 때문이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로든 독일어로든 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캠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웠고 다른 멤버들에게 폐를 끼친 것이 미안했습니다. 남은 학예 훈련 기간 동안 저는 더 이상 등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배들은 제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 목숨을 구해준 김지성 선배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타주며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어요. 안톤,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래. 나도 첫 등반에서 울었어. 정말요? 그런데 왜 저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저 때문에 다들 위험했잖아요. 김지성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야.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산악부,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학예 훈련이 끝나고 부산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설악산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을 남겼어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준 선배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한 내 잘못이야라며 비난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귀가 후 첫 번째 산악부 모임에서 저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설악산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위험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김지성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안톤. 우리는 가족이야.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저는 부모님과도 그다지 가깝지 않았어요.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몇 개월 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산악부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기로요. 선배들의 은혜를 갚고 싶었고,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언어 장벽과 고소공포증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산악부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등산 용어와 기술적인 단어들을 외웠고 선배들이 쓰는 표현들을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설악산에서의 기억이 저를 밀어주었어요. 고소공포증 극복은 더 어려웠습니다. 주말마다 금정산 준행함에서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땅에서 1미터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선배들이 저에게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높이에 익숙해지는 방법이었어요. 숨을 깊게 쉬고 발 아래만 보지 말고 전방을 봐. 김지성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믿는 거야. 매주 조금씩 높이를 올려갔습니다. 1미터, 2미터, 5미터. 고소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오비 졸업한 선배들이 자주 우리에게 식사를 사주고 장비를 선물했는데 처음에는 이 상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무언가를 사주면 부담스러워하고 즉시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오비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학생 때 선배들에게 받았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지. 너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해주면 돼.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 그리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전통. 독일에는 없는 문화적 개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새내기 후배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 친구도 등반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그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호흡법과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그의 안전을 확보해 주었어요. 그때 내리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었어요. 2년이 지난 후 제 부모님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 설악산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공룡능선 같은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 중청 대피소까지만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등산 중에 어머니가 물었어요. 안톤, 내가 이 산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산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등반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중청대피소에서 그들도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옆 텐트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한국인 등산객들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네요. 이리 오세요. 고기 드세요. 부모님은 처음에 당혹스러워했어요. 독일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산 위로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산에서는 맛있게 먹어야 해요. 하산할 때 힘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인 등산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권했고 소주까지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소주를 맛본 아버지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는 목이 타는 듯한 느낌에 놀라다가도 곧 한국식 건배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원샷, 원샷. 모두가 외치자 아버지는 용감하게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모두가 환호했고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언어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기타를 꺼내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독일 노래, 한국 노래, 그리고 영어 노래까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산 정상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왜 이곳을 떠나기 싫어하는지 이해할 것 같구나.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방문 이후 저의 한국 생활은 더욱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이곳에 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산악부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후배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안톤 선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처음 선배라고 불렸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악산 학예훈련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2년 전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인의 우정길을 다시 오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후배들을 이끄는 입장이었습니다. 등반을 시작하기 전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요. 두려움에 떨며 추락했던 그 순간, 그리고 선배들이 저를 구해주던 그 시간.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할 차례였습니다. 안톤 선배, 저 무서워요. 한 후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팀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 특히 산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를.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던 독일 청년은 어느새 책임감 있는 선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정이라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설악산 학예훈련에서 사인의 우정길을 등반하는 그 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2년 전 공포에 질려 추락했던 바로 그 코스를 이제는 제가 선배의 위치에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첫 번째 피치를 선등으로 오르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안톤 선배, 정말 선등하실 거예요? 한 후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올라가서 너희를 확보해 줄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사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고소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네스를 착용하고 로프를 매는 순간 2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무지하고 준비되지 않았던가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국 문화도 산의 위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발을 바위에 올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손을 뻗어 홀드를 찾고 발로 디딜 곳을 탐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루트가 이제는 도전적이지만 극복 가능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안톤 선배, 잘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응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계속 올라갔습니다. 3분의 2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순간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공포에 마비되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침내 피치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확보 지점을 설치하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제 아래로 펼쳐진 설악산의 풍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두려움 대신 경외감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온 클리어. 올라와. 제가 외쳤습니다. 이제 제 한국어는 등반 용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후배들이 하나씩 올라왔고
모두 정상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과 성취감의 눈물이었어요. 캠핑장으로 돌아온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2년 전 저를 구해주신 김지성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선등으로 등반하는 사진과 함께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배님, 2년 전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인의 우정길을 선등했습니다. 선배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선배님처럼 후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는 부족하지만 이 성취로 제 마음을 전합니다. 몇 분 후 김지성 선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안톤. 우리 산악부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구나. 다음에 만나면 소주 한잔 하자.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부, 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밤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제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인생의 비밀을 처음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에서 온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불빛 속에서 모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내가 유학 왔을 때 만난 부모님은 사실 나를 18살 때 입양한 가족이에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나는 그저 나만의 길을 찾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뭐였어?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누구든 알지 못하는 곳으로. 지도에서 가장 먼 나라를 골랐고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평생 찾던 것을 발견했어요. 가족이요. 진짜 가족. 말을 마치자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이내 모든 산악부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품을 부담도 없이. 처음으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학예 훈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4학년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산악 가이드가 되어 한국의 아름다운 산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 결정을 부모님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톤, 내가 독일에서 멋진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남으려고 하니? 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입양 부모님과의 관계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가 저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지만 산악부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특히 오비 선배 중 한 분이 이민법 전문 변호사였는데 무료로 제 케이스를 맡아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톤,
너는 이미 우리의 일부야.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돕는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 제가 평생 갈망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어요. 졸업식 날 산악부 멤버들은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한 전통 한복을 맞춰주었어요.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른 거야. 내 눈동자 색깔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제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졸업식 후 산악부 동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것이 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후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제게 선물을 준 나라예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준 곳이에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며 항상 내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산악부에서, 설악산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할 때, 저는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제 진짜 고향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졸업한 오비 선배부터 갓 들어온 신입생까지 모든 산악부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안토는 한국 사람이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 버려진 아이로서의 아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졸업 후 저는 산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고, 특히 산과 관련된 전문 용어는 완벽하게 익혔어요. 제 꿈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산을 소개하고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깊이와 따뜻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첫 투어는 특별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관광객 그룹을 설악산으로 안내하는 일이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독일인 관광객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항상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중청 대피소에서 머물던 밤,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한 반항적인 독일 청년이 한국에서 진정한 자아와 가족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산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한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도 외아들을 잃었거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당신 나이였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나요? 마틴이었어요. 마틴 밀러.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성은 입양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었고 고아원 기록에는 제 생모의 성이 밀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일은 3월 15일. 이 노부부의 아들이 사망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운명?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인연이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신비로운 힘을.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의 손자일 수도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DNA 검사 결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노부부, 헤르만과 마르타 밀러는 정말로 제 친조 부모였습니다. 그들의 아들 마틴은 제 친아버지였고, 그는 제가 태어나기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생모는 미혼모가 된 상황에서 저를 낳은 후 고아원에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헤르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이라니. 이건 기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느꼈던 소속감의 부재, 멀리 떠나고 싶었던 충동, 그리고 하필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순간, 이 장소로 이끌기 위한 인연의 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우리는 중청 대피소에서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제 산악부 친구들도 함께했죠. 한국 전통 방식으로 상을 차리고 소주와 막걸리를 나누며 우리는 새로 찾은 가족의 연결을 축하했습니다. 이건 인연이야. 김지성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이지. 헤르만 할아버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올 생각이니? 우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된 답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은 제 혈육이고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제 영혼의 고향은 이곳, 한국입니다. 이 산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어요. 물론 자주 독일을 방문하겠지만 제 삶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르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을 50년 동안 잃었다가 찾았어요.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산을 사랑한 독일인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유명한 산악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투어를 진행하며 그들에게 단순한 등산이 아닌 한국 문화의 정수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요. 헤르만 할아버지와 마르타 할머니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들도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특히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독일로 돌아가 이웃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부산대학교 산악부 오비들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국제등반 축제라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죠. 전 세계에서 산악인들을 초청해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첫 해에는 10개국에서 1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올해는 25개국에서 500명이 넘는 등반가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의 산악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4인의 우정길 국제 등반 대회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등반가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이 코스를 함께 오르는 대회예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우정을 강조하는 이 대회는 한국의 정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올해 축제의 개막식에서 저는 귀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90세가 되신 헤르만 할아버지와 87세의 마르타 할머니였습니다. 두 분은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 독일에서 오셨어요. 이분들은 제 혈육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 진정한 가족입니다. 제 소개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외로운 고아가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떠나와 진정한 가족을 찾게 되었는지, 어떻게 한국의 산과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를.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을 넘어서는 깊은 인간적 연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사람들을 묶어주는 끈,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저는 이 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고 오늘 여러분 모두와 그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제가 처음 설악산에 왔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김지성 선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섞인 중년의 남성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톤이 처음 우리 산악부에 왔을 때 그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서툰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우리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해줍니다. 때로는 멀리서 온 사람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법이죠. 그날 밤 축제의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세계 각국에서 온 등반가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 저와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현대적인 도시와 기술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 미국인 등반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깊고 풍부한 자연과 문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내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영국에서 온 여성 등반가가 덧붙였습니다. 서양에서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함께한다는 느낌이 자연스러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따뜻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마지막 날 축제 폐막식에서 내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설악산 국제 평화 트레일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한국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산은 국경을 모릅니다. 산은 정치를 모릅니다. 산은 그저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품어줍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의 산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노인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설악산에 왔을 때 만났던 대피소의 관리인이셨어요. 젊은이, 기억하나? 8년 전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난 내게 말했지. 한국의 산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그 말씀에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넌 믿지 않았지. 하지만 보라, 지금의 너를. 산이 약속을 지켰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의 여정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독일의 고아원에서 한국의 산까지, 외로움에서 가족의 품까지, 편견에서 이해와 사랑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산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내가 산의 목소리가 되어주렴. 해가 설악산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 황홀한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제 인생의 여정, 그리고 한국과의 깊은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